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4년 만에 목선 귀순입니다. 북한 주민 4명이 오늘 오전 이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우리군이 밝혔습니다. 동해상 귀순은 2019년 어민 2명이 내려왔다가 당시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이후 4년 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꽃꽃 총장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국감에서 진영에 도움이 되면 모든 것이 바람직하고 도움이 안 되면 모든 게 잘못됐다고 하면 검찰이 설 땅이 없다며 검찰은 정당도 정권도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30년 검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동지가 덤터기입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어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재판 증인으로 나와 돈봉투를 받은 일부 의원 명단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한때 동지였던 사람들이 나에게 덤터기를 씌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거짓 보도의 끝입니다. 경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와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국회 국감에서 의혹을 꺼낸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선 면책 특권을 적용해 불송치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유흥업소 실장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성균이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한 상대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인 20대 여성 A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된 이 씨는 A씨의 집 등에서 대마초 등 여러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원조 오빠 동시 출격입니다. 남진과 나훈아, 조용필 등 1970에서 1980년대 가요계 톱스타들이 올해 연말 동시에 전국 순회 공연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가수가 비슷한 시기에 공연을 펼치는 건 이례적인데 날짜가 비슷한 만큼 팬들의 티켓팅 눈치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한국과 사우디가 연대하여 양국의 미래를 그리고 세계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갑시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체결된 24억 불 규모의 자프라 가스플랜트 프로젝트의 계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뛰고 또 뛰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동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와 함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첨단 산업에서부터 건설, 방위 산업까지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두 나라 정상의 공동 성명 채택 40여 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네, 정확히는 1980년 이후 43년 만입니다. 이 공동 성명에는 교역과 미래지향적 산업 투자 확대, 건설 인프라 협력, 그리고 에너지 기후 변화 이 협력 등 4개 항목 44개 항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나라는 특히 이 수소와 스마트 시티 등의 분야에서 이 투자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는 지난해와 올해 이 두 차례 회담에서 체결된 투자 등 60조 원 규모 계약 이행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네옴시티와 이 홍해 개발 등 사우디가 추진 중인 초대형 건설 인프라 사업에서의 이 협력 강화도 명시가 돼서 우리 기업들이 중동 특수를 누릴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정상은 안보 그리고 방위 산업 협력도 공동 성명에 포함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 방산 분야의 대사우디 수출 가능성이 커진 거, 이 점이 특별히 눈길을 끕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과 관련해 특정 세력 지지는 밝히지 않고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에 합의했고 중동 정세와 관련해 우리 측의 사우디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기 이전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한다며 북러 군사 협력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우리 무기 수출이 성사 단계로 알려진 가운데 평화에 기여하는 방위 사업 협력도 명시됐습니다.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과 사우디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성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혔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은 어제 이 사우디 내각의 방산 분야 강요들을 따로 접견을 해서 무기 수출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한 데 이어서 칼리드 빈살만 알사우드 국방장관과 국가방위부 장관을 접견해서 방산 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만난 사우디 국방장관은 결실 단계에 접어든 한사우디 방산 협력 성과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나아가 앞으로 한국과 차세대 방산 협력을 함께하길 희망한다며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까지 함께하는 포괄적인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우수한 방산 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가 상대국의 국방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을 하고, 이는 또 우리의 방산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대공 방어 체계,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방산 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가 사우디의 국방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해 나가고자 하며 이 대통령실은 사우디와 논의 중인 이 방산 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는데, 다만 이 지난해 초에 사우디 인접국이죠. 아랍에미리트가 이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7,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당시에 이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천공2를 사들이기로 한 계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우디 방문에서도 이 수행한 경제사절단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그리고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기업 총수 3명이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의 공식 정상 오찬에 이례적으로 동석해 눈길을 끈 데 이어 윤 대통령은 어제 경제사절단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비롯해 180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사우디 순방에서 팀 코리아는 156억 달러 이상의 양해각서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소중한 마중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부와 기업은 원팀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뛰고 또 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 역시 새로운 중동 붐을 통해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원팀입니다. 어렵고 불합리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뛰고 또 뛰겠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일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로 경제정책의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 관계를 주제로 사회자와 대담할 예정이고요. 이어 카타르 도하로 이동해 국민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과연 이제 누가 혁신위원으로 인선이 되느냐 여기에 쏠리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인요한 혁신위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인 위원장은요, 오늘 오전 이 국민의힘 당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혁신위 관련 업무를 시작을 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혁신위원 구성이 당장의 과제인 만큼 인 위원장은 이 혁신위원 인선 작업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앞서서 이 인 위원장에게 위원 인선의 전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한 만큼 인 위원장이 얼마나 신선하고 또 파격적인 인선을 보여줄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인 위원장 출근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위원들 좀 구성 관련해서 고심하겠지만 지금 그게 제일 큰 고민거리고 회의 2군데서 하고 들어왔습니다. 좀 어떤 내용 말씀? 뭐 우리는 이제 할 일이 기초를 잘 만들어야 돼요. 집을 짓는데 그래서
그 기초 다지는데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기초를 우리가 다집니다. 이 당을 위한 기초. 그리고 더 크게 봐서 대한민국 피눈물 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그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요번에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인 위원장이 어제 혁신위원 인선 등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단초를 꺼낸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을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여성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눈길을 끌었던 게 바로 통합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혁신위 인선에 혹시 이제 당내 비주류 즉 비윤계가 얼마나 포함이 되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 위원장이 어제 이 통합을 여러 차례 외친 만큼 하태경 의원이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 이 비윤계가 혁신위에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에서는 사실상 논란만 일으키다가 끝난 것을 평가받은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1차 혁신위원 인선에서 7명 중 6명을 친명계 인사로 내세웠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도 통합을 언급한 인 위원장 목소리 듣고 오시죠. 어제 통합 강조하셨는데 이 통합에 뭐 소위 비윤계라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될까요? 모두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죠.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통합이라고 하면 어떤 통합을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인 위원장은 이르면 26일까지요 이 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통합형 인선을 할지 저희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인 위원장 앞서서 어제 김기현 대표하고 만나서 혁신위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1959년생 동갑내기라고 합니다. 네, 어제 인유영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는 1시간 가까이 당 쇄신 방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어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대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우리가 동갑입니다. 제가 몇 달 빠릅니다. 제가 형님. 네, 그렇죠. 뭐 군대는 뭐 3일 먼저 가면 세순분 떠가지니까 형님이신데 뭐 하여튼 동갑이니까 대화도 아주 편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인 위원장은 김 대표가 자신에게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 혁신위원장직은 31년 동안 교편을 잡고 이 대학병원에서 일한 자신에겐 아주 새로운 일이라면서 기회와 시간을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요, 인 위원장이 개발한 과거 이제 인 위원장이 개발을 했던 한국형 앰뷸런스와 같은 이런 창의력을 발휘를 하면 당이 성숙해지면서 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혁신위원장 인선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정말 난항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이 어제 확정이 되면서 이제 첫 관문은 넘었습니다. 인 위원장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부정적인 반응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차 관문은 과연 혁신위원을 어떻게 인선하느냐 여기에 지금 달려 있다고 보겠죠. 김 위원장님 지금 이제 지역구를 맡고 계시고 현직 당협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 혁신위원회 과연 누가 들어가야 하느냐, 어떤 인물들이 들어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그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혁신위원장부터 해서 혁신위원들이 친명계 일색이라는 비판들이 많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랑 혁신위원회랑 말이 겹칠 때는 저거 봐라, 혁신위원회가 결국 이재명 대표 가려운 데 긁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와도 과감하게 다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인사들이 포진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친주류, 친윤 이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정치권에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는 분들이나 비윤계 인사들, 앞서 말씀 주신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천하람 위원장 같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지도부랑 오히려 이런 불협화음 같은 것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인 위원장의 바람대로라면 여성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당 안에 좀 그 여성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거 포진되면 혁신위원회 역할들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저런 사람도 국민의힘이 쓰는구나. 그런 정도는 돼야 그게 성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방 국민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인물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막상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데 저는 이런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성 연구 과학자라든지 저는 그때 저도 이제 과거의 대선 때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생각에 지금 이름은 성함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늦게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정말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시고 그래서 논문도 상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실린 그런 박시성을 가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리천장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어떠한 그러한 사회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막힘이 없는 그런 표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을 어떤 혁신위원으로 해서 저는 어떤 제도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힘이 있고 그리고 뒷받침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혁신위원으로 하신다면 그나마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아까 그냥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구호만을 외치는 옥상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뭘 할 것이냐 지금 인 위원장이 하시고 싶은 것은 대충은 알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통합이라고는 하는데 그럼 통합을 한다면 이게 과연 혁신일까? 약간 비대위의 느낌이 지금 저는 냄새가 약간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 위원장은 선발 투수가 아니라 구원 투수이기 때문에 등판하자마자 실력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어찌 보면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뭘 보여줄 것인가 저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거 한두 가지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를 했고요. 오늘은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 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 소속이죠. 지난 13일 선거법 재판에 국방위 국감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가 있었는데 정작 이 당일 국방위 국감에는 단식 후유증을 이유로 해서 출석하지 않아서 이제 당시에 좀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요. 어제 이 당무 복귀에 이어서 오늘은 국방위 국감에도 정상 출석을 한 겁니다. 이 대표가 올해 국감장에 나선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늘 이 해군 본부에 대한 국감에서는요. 지난 수해 당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순직한 해군 관련 수사 외압 의혹 등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앞서 단식 투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에도요. 순직한 그 해군 관련 특검법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그런 표결이 본회의에서 있었는데 이것에 참석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관련한 공세에 적극 나섰다고 하죠. 네, 이 대표는 오늘 해군본부 국감에서 이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서 여야 간에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아주 차분하면서도 또 단호하게 반박을 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어제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핵심 쟁점거리였는데요. 민주당은 앞서 열렸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 이어 다시 한번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검찰이 아니고 이재명 특검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 대표 수사에 지금까지 투입된 검사가 50명이라고 보도가 됐다. 민주화 이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국회로 2번씩이나 보낸 것은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이원석 총장은 이 대표를 향한 수사 중 위증교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고요. 이 총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꺼내들어 민주당 공세를 맞받아쳤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간담회 때 이 적폐 수사는 전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여서 통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에 빗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총장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역시 이 당시에는 살아 움직이고 있는 수사는 말릴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나온 이원석 총장 목소리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총장이 된 이후로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수사하고 재판하면 좋을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취임 2주년일 때 하셨더군요.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에 정부에서 이미 시작됐던 일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어 온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책무와 소명,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수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새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위증교사 사건 단 한 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검찰이 지나치게 많이 했다, 또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해왔고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원석 검찰총장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과잉 수사를 지적을 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지금까지 376회에 달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은요. 민주당 주장대로 이게 376회 압수수색을 하려면은 이게 정말 주말 빼고 매일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주거지와 민주당사 당대표실 그리고 국회 당대표실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과하지 않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 총장은요, 이 압수수색 횟수가 많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이 대표 부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그 식당들을 하나씩 다 카운트를 한 것 같다 이런 답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원석 총장은 삼성그룹을 예로 들었습니다. 삼성그룹 회장실과 사장실, 재무팀장실, 각 직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면 그게 30회, 40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압수수색 횟수를 각 장소별로 나눠서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는데요. 실제로 앞서 대검 반부패부는요, 이 대표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지난 2022년 6월 수사팀을 재편한 뒤에 36번에 불과하다 이렇게 민주당 주장에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총장은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압수수색 횟수에 민주당이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대장동 일당들, 김만배 씨나 유동규 씨, 그리고 쌍방울 관련해 이 대표가 조직폭력배라고 말하는 김성태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포함되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작심 비판도 내놨습니다. 자신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할 때는 민주당에서 압수수색이 많다는 지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 수사는 대상자가 달라지거나 진영 논리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총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시절에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때문에 당시 민주당 반응과 지금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반응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한 겁니다. 맞습니다. 어제 대검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 횟수를 놓고 벌어졌던 공방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376회 압수수색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처에 대한 압수수색 100회가량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360, 몇 회를 하려고 하면 주말 빼고 매일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실무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에 대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식당 129군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129곳에 대해서 하나씩 카운트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선 이후에 376건이다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날짜별로 장소별로 다 센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설왕설래할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자료를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삼성그룹, 롯데그룹, SK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검찰에 당신들이 유리한 쪽에서는 과잉 수사라고 하고 불리한 쪽에서는 또 부실 수사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압수수색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낙타가 바늘구멍 뚫어가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적법하게 정식으로 집행한 것이라는 것을 권 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또 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뭐 무죄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축하고 나섰는데요. 즉, 이 증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 이 총장은 이 30년 검사 생활 중에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면서
다수당 대표 수사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 총장의 발언, 결국 이 대표의 수사에 대한 그 민주당의 공세가 지나치다. 이 점을 우회적으로 또 은근히 비판한 것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국감에서 나온 이원석 총장 목소리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죄다, 증거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장님, 증거가 없다는 말이 맞습니까? 증거가 갖춰지지 않으면 제1 다수당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갖추어져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12월 말에 비회기가 되면 이정섭 팀장이 주도하는 수원지검이 주도하는 그곳에서 3차 즉 체포동의안도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3차 영장 청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공직이 30년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저는 제1당 다수당 대표의 대표로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비를 넘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영장 청구할 때 저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2차 영장 청구를 할 때 이미 1차 영장 청구에 대해서 기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혐의를 다 묶어서 영장 청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차에 대해서는 그는 박 의원님 말씀이 그런 뜬구름 같은 제가 풍운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요, 여야가 이 대표 수사 말고도 이제 각각 다른 문제들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이 수원지검의 2차장 검사 비위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이른바 가짜뉴스 의혹, 이 부분을 꺼내들었습니다. 네, 먼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했던 기업의 핵심 인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해당 차장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2차장 검사가 등장하는 식사 자리 사진도 공개하고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 초대받아 접대를 받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이원석 총장은 문제되는 부분은 제대로 대응하겠다면서도 해당 차장 검사가 고위 검사도 아닌데 국감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의원과 이원석 검찰총장 공방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2020년 12월 24일 이정섭 차장과 그 가족, 친지들이 강원도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초대를 받아서 접대를 받는 모습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가뿐하게 들어가는 국내 굴지의 재벌의 부회장이십니다. 이 재벌, 이 그룹을 이정섭 차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2015년부터 거의 매년 해왔어요. 과연 자기가 수사를 했던 그룹, 그 그룹의 핵심 인물로부터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이게 적절한 관계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저희가 문제되는 부분에 정확히 지적을 하고 감찰을 하고 또 바로잡고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이 이정섭 차장이라고 하는 얼마 전까지 부장검사했던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내보이신 자료도 인척 간의 소송과 분쟁 갈등 간에 있을 때 그 자료가 나왔는데 최소한 이런 자료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사적인 부분이니까 차라리 저희들한테 감찰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가짜뉴스 의혹을 꺼내들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브로커 조우정 씨에게 커피까지 타주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이 대선을 앞두고 일부 언론사와 인터넷 언론사 등을 통해 잇따라 보도됐던 사건이고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이 이런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시켰다며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총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확하게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짜뉴스 생산 방식, 생산과 관련해서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던 점, 또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후속 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으로 볼 때 이건 심각한 사안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총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가짜 뉴스를 특정한 의도를 갖고 만들어서 유포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게 했다 하는 점이 네.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네. 하겠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SNS를 통해서 전파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선 전날인 작년 3월 8일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문자로 475만 명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검찰, 수사팀, 그리고 민주당 인사,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저는 이 칼날이 이 수사의 전모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수사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어제 국감에서 이 법원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이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일 이 위증교사 사건하고 대장동 사건이 병합이 돼서 한 재판부가 재판을 맡게 된다면 결국 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지적해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을 이 총장이 밝힌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총장은요, 이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재판부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이하다, 그러니까 다르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이 병합이 되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부 배당 문제는요, 지금 진행 중인 법원 국정감사 여기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거론됐습니다. 네, 법사위는 오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한 것은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고요.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배당한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차라리 이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부분을 맡고 있는 재판부한테 위증교사 사건을 배당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하필 사건이 많은 대장동 재판부에 맡겼느냐.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재판은 의원직 상실 여부 등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해당 재판부에는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선거법 위반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는 일이 허다하다 이런 반박이 나왔고요. 민주당에선 서울중앙지법엔 선거사범이 너무 많아서 선거사범 전담부에는 일반 사범을 거의 재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반박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원 국감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을 했다.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 법원이. 이러한 비판의 소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로서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 밖에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최종 합의 결정을 하였고 그래서 합의 사건으로 다시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 이 사건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재명 이름이 하나 있다는 이유로 왜 34, 이 여러 건이 있는 34 형사부에 가는 건지, 왜 34가 아닌 34 형사부에 갔는지. 형량에 따라 그 의원직 상실 여부, 그 다음에 출마 자격 여부 그런 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선고해야 될 필요가 없는 별도로 선고해야 될 그런 사건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에 있는 재판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과 일반 사건이 같이 병합되어서 심리가 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배당 주관자, 그 주관자가 어떤 사유로 이런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법원의 경우에는 워낙 선거사범이 많기 때문에 선거사범 전담부에서 일반 사건들은 거의 재판을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일반 사건도 대부분 선거사범 전담부의 피고인에 대해서 병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특별한 예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에는 이 수원지방법원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이게 진행이 되고 있죠.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이걸 두고서 아주 공방이 또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북송금 재판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또 판결은 어떻게 날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될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연히 이 수원지법 국감도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 전 부지사 진술 번복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개입 의혹을 그리고 민주당은 검찰의 회유 압박 등을 언급하면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 법사위가 실시했죠.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아주 강한 공세를 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면서도 또 조목조목 또 반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역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의 공세에 있어서 맞섰던 그 발언들과 또 비교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뭔가 같은 것 같은데도 다르다. 이제 이런 시각들이 있었던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전 태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신선하다. 이제까지 한동훈 저희가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런 뭐 야당 민주당 의원들하고 좀 이렇게 논쟁에 대해서만 보다가 보니까 서로 항상 보면서도 이게 뭐 각각의 진영에서는 좋아하기도 합니다만은 좀 불편한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저께 이현석 검찰총장이 얘기하시는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수사를 신중하게 하는 검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떤 그런 말씀에 있어서도 상당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해서도 안 되고 통제할 뭐 생각도 없다라는 듯이 저는 이현석 총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거나 저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증거와 법에 의해서만 수사를 하는 그러한 검찰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예, 같은 톤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말씀하시는데 말에 뼈가 있고 말에 굉장히 큰 무게가 좀 있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지적하는 대로 이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전부 시작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위증교사 이렇게 추가로 녹취록을 듣다가 발견되어 가지고 저희가 수사를 시작한 거 말고는 전부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검찰총장을 지적하려는 분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것도 아무런 성화라든지 어떤 논박도 없이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침착하게 수사를 잘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는 그런 비판이 전혀 먹히지 않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차분하고 모범적으로 이번 국감을 이끌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요. 지금 1년째 1심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재판부를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서서 지금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어제였죠.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그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장과 좌우 배석 판사 등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 이후로 재판부가 이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았고 또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 3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피고인 이화영 씨와 상의해서 이 사건 재판부 11형사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각 법관들 3분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재판장은 이러한 유도신문을 제지해야 되고 상당하지 않으면 제한해야 된다. 이 사건 증언 녹취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유도신문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제 의견서에 대해서 숙성되지 않은 의견이라고 하면서 공판 기록을 보라고 합니다. 20여 년을 일한 변호인으로서 저의 명예에 대단히 모욕스러운 말이었어요.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이 연장된 직후 법관 기피를 신청한 데다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전 부지사 측이 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재판 지연은 검찰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반박하면서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그동안 이전 부지사 재판이 또 순조롭지 않게 진행돼 왔던 거, 이건 또 사실이죠. 네, 이전 부지사의 재판은 1심이 1년 넘게 진행 중인데요. 앞서 지난 7월 24일 이전 부지사의 아내가 재판을 맡아왔던 변호사들을 해임하자 이를 이전 부지사가 법정에 나와 취소하는 등 변호사 선임을 두고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전 부지사의 아내의 발언 듣고 오시죠. 제가 아까 흥분해서 그랬는데 예. 조금 더 입장 정리를 해볼게요.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좀.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본인은 모르셔요. 그잖아요. 안에 갇혀서 뭘 알겠어요. 정보가 없잖아요.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혼란이 당시에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니까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우려하면서 지난달에 이례적으로 이 이전 부지사에게 국선 변호인 3명을 직권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 3명의 국선 변호인이 정해지니까 이전 부지사는 지난 9월 사선으로 다시 이 새 변호인단을 꾸렸는데요.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이 변호사 선임을 두고 혼선이 계속되면서 재판은 이미 3개월을 공전한 상황입니다. 결국 오늘 예정돼 있던 이전 부지사의 재판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신청을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 간이 기각이라는 건데요. 일각에선 현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을 바로 기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이번 기피 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전 부지사 측의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의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판 막바지에 지금 제동이 걸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는 4달 중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전 부지사 측의 기피 신청에 따라 1심 선고는 미뤄지게 됐습니다. 설령 법원이 기피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변호인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경우 내년 2월쯤 법관 인사이동이 이뤄지면 새롭게 꾸려진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가능성도 있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재판은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핵심 관련자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진술들을 많이 쏟아냈다고 합니다. 네, 이 전 부총장은요, 이 돈봉투 살포에 관여를 하거나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이 민주당 현직 의원들의 실명을 검찰이 거론을 하니까 이제 이것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개된 법정에서 돈봉투 수수 의원과 관련한 이 직접적인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먼저 관련 내용이 담긴 2021년 4월 28일 이 이정근 전 부총장과 윤관석 의원의 대화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지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계약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지금 방금 그 들으신 내용 중에 윤관석 의원이 인천 둘과 또 한 명의 이름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주지 않으려고 했다가 뺏겼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3명의 이름이 법정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 검찰이 여기서 이 인천 둘은 이성만, 허종식 의원이고 뒤에 한 명은 임종성 의원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이정근 전 부총장이 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이 중에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제 법원이 영장까지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온 이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이 허종식, 그다음에 임종성 두 의원의 이름이 법정에서 이렇게 현출이 된 거는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들은 녹취에서 또 이제 4명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땡땡으로 표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도 실명이 법정에서 공개가 됐다고 하죠. 네, 검찰은 녹취에서 나눈 대화의 취지가 1차 전달 현장에 없어 미처 돈봉투를 교부하지 못한 의원들, 이용빈, 윤재갑, 김남국, 김승남 의원들에게도 돈을 주는 게 맞다는 의미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 부총장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전 부총장은 이들에게 실제로 돈봉투가 전달됐는지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공개된 법정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된 만큼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이 4명의 의원들 이름도요, 언론에서는 간혹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다 부인을 한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4명의 이름도 이렇게 법정에서 실명이 공개된 건 처음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윤관석 의원은 자신의 재판에서요, 돈을 받은 거 이건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에 대해서 6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전 부총장 이 부분도 반박을 했다고 하죠. 네, 윤 의원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며 봉투 10개씩 2번 총 2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전 부총장은 윤 의원이 받은 돈이 총액이 6천만 원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으로부터 동봉투가 담긴 쇼핑백을 받았던 2021년 4월 27일 당시 봉투 안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최소 100만 원 이상이 들어있었다고 말한 건데요. 또한 이 부총장은 돈을 만든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 액수가 달라졌으면 어느 한쪽에서 불평 불만이 나왔을 텐데 아무런 일 없이 모두가 만족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근 씨는 이 녹취를 두고서도요, 녹취록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거고 자신과 여러 사람의 대화가 들어간 그 녹취록이죠. 바로 이 부분을 두고서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입장하고 상반되는 그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정근 녹취록이 2021년 그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 송 전 대표 측 인사들이 야당 국회의원들과 이 지역 본부장에게 이 돈봉투를 살포한 정황이 담겨 있는 핵심 증거이기도 한데, 그동안 송 전 대표는 이른바 이 이정근 녹취록을 두고서 검찰이 당사자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을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앞서서 이 송 전 대표의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방송에서 트는 게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서 저는 오늘 좀 제가 가처분 소송을 안 해서 그런데 윤석열은 자기가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이렇게 우기는 이런 정권 하에서 이 녹취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기들끼리 다 공을 세우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빙성이 없는 두 사람의 대화가 무슨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본인의 육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정근의 이런 신빙성 없는 녹취록과 송영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이 검찰이. 하지만 이정근 전 부총장은요, 이 녹취가 자신을 수사하던 검찰에 이미 제출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제출된 것이다, 그러니까 증거로 사용되는 점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송 전 대표와는 달리 이 전 부총장은 이 증거가 위법 수집됐다는 주장이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이정근 씨는요, 이 돈봉투가 전달된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증언했다고 하죠. 네, 이 전 부총장은 송영길 캠프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국회 근처의 건물 5층에서 돈봉투가 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이 큰 종이봉투에 돈을 담아서 줬으며 별것 아닌 것처럼 마치 햄버거처럼 자연스럽게 책상 서랍에 넣어서 줬다고 묘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전 부총장은 이렇게 돈봉투가 오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심부름꾼에 불과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 전 부총장은 하나하나 강래구 전 한국간사협회장에게 지시를 받았다면서 캠프의 실질적인 배후와 총괄이 강 전 회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지역 본부장에게 금품을 살포한 경위를 묻자 이 전 부총장은 제 선거 때도 돈을 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렇게 준다는 건 사실 상상해 본 적도 없었지만 강 전 회장이 줘야 된다고 해서 그렇구나 생각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강 전 회장이 실제 총괄 역할을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 전 대표와도 사전에 논의됐다고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이정근 부총장 녹취록에 담긴 강 전 회장과의 대화도 들어보시죠.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그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지금 박 전 보좌관이 현재 구속돼서 기소가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본인은 5천만 원을 김모 씨 사건으로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니까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송영길이 안다고 보고했다는 말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어제 재판에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캠프 사람들에 대해서 또 배신감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강래구 전 회장과 이성만 의원 그리고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 등이 자신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한 것을 두고 붕괴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 부총장은요. 세 분이 아까 그 세 사람이 이정근이 바깥이 없다, 돈 달라 이렇게 징징거렸다라는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라면서 한때 동지라고 생각하고 시시콜콜한 일까지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어떻게 짠 것처럼 세 사람이 제게 덤터기를 씌울 수 있느냐 이렇게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루아침에 돌변한 태도를 보인 이성만 의원과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의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1심 재판 1년째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당초에 조만간 재판을 마무리 짓고 1심 선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재판부가 이걸 사실상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를 기피한 것 자체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것을 정식으로 심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심리에만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따라서 결국은 재판이 상당 기간 더 지연이 되는 것으로 이런 결과를 지금 낳은 겁니다. 검찰은 결국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변호인 측은 이거는 검찰이 만들어낸 플레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재판부도 재판 지연에 그 의도가 있는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지켜보는 저희들로서는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뚜렷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연을 한다는 목적이 있다든지 뭐 그래서 변호인이 사인계를 내고 다시 선임계를 내고 뭐 이런 목적이 있으면 그런 경우 뭐 기피 신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은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아까 그 변호인의 어떤 기자 입장문을 보더라도 어찌 보면 그 변호인에 대한 변호인은 스스로 좀 무시를 받았다 재판부에게. 그래서 좀 불공정성을 이유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에서 어떤 이러한 불공정성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어떤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마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기피 신청에 해당할 만한 어떤 불공정성을 띠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그냥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제가 뭐 재판을 지켜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전체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보았을 때 보도 내용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불공정한 내용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결정이 날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뭐 재판이 뭐 그렇게 지연된다 저는 뭐 아까 우리가 보도한 대로 뭐 수개월간 지연될 것 같지는 않고 뭐 당초에는 11월 중순 정도에 지금 재판 선고를 예정을 하고 있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저는 길어져 봐야 한 달 정도 내에서는 뭐 올해 안에는 아마 재판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이 넘은 재판이고 마침 1심 선고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것에는 많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간이 기각을 재판부가 한 것은 뭐 해석의 여지가 있다, 뭐 판단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재판 지연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간이 기각만 안 한다라는 저는 그 해석으로 읽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한 10분 이상을 할애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소명을 좀 했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좀 이상한 상태로 계속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이고요. 원래는 다음 달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결과가 나와서 그다음
추가적인 재판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그 이정근 부총장의 증언 내용 중에서요, 이 녹취록의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기존 입장과 좀 상반되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지금 기사를 보면요, 이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 돈봉투 사건, 그러니까 핵심이죠, 돈봉투 사건이 의원들한테 전달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보고를 받았거나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이런 검찰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답변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좀 어물럭거렸다는, 그러니까 답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흥업소 실장집입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형사 입건이 되면서 이제 내사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전환됐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경찰이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브리핑도 했습니다. 네, 먼저 경찰은요, 이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을 포착한 경위에 대해서 이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약을 한다 이런 이제 첩보를 입수해서 내사를 하던 중에 이선균 씨 이름이 거론돼서 내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선균 씨의 그 구체적인 흡입 그리고 투약 정황을 포착을 하고 이선균 씨를 형사 입건을 한 건데요. 경찰은 또 이선균 씨가 이 대마 외에도 다른 마약류도 투약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부 보도들을 보니까 이 이선균 씨가 마약을 한 장소 또 그거를 특정해서 거론하기도 했던데요. 어떤 데인가요? 네, 경찰은 이 씨가 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모처에서 마약류를 수차례 흡입하고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20대 유흥업소 여실장 A 씨를 구속하고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20대 여성 종업원도 입건한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일부 언론들에 따르면 이 씨가 유흥업소 실장인 A 씨의 자택에서 마약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늘 사건 관련 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투약 장소 등은 아직까지 공식 확인이 불가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그 A 씨, 그러니까 경찰이 앞서 구속한 사람입니다. 유흥업소의 실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A 씨가 바로 이선균 씨가 앞서 자신한테 공갈 협박을 해서 자신이 수억 원을 뜯겼다 이러면서 고소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이선균 씨 소속사 측은 이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 유흥업소 실장 A씨가 바로 최근 이선균 씨와 1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이선균 씨를 협박해 약 3억 원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유흥업소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A 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흥업소의 이제 실장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요, 이 유흥업소의 관계자가 이른바 이제 폭탄성 발언을 지금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선균 씨와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증언이 담긴 내용이 보도가 된 건데요. 먼저 이선균 씨와 관련된 이 유흥업소 A 씨가요, 그 유흥업소 A 씨가 일하는 그 유흥업소에서는요, 유명 인사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알려진 고급 술집인 것으로 그 유흥업소가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떤 뭐 술집이 어제인지 뭐 아니면 뭐 해가지고 그냥 뭘 갖다 주사기도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화장실 막히고 뭐. 네,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요, 이선균 씨가 여기에 자주 왔던 것은 맞다. 그러면서 보통 아무나 오지 않는다. 방에서, 그러니까 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모르지만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다라는 폭탄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 증언이 맞다면 이 씨가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을 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 그 진실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선균 씨 다 아시다시피 정말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톱 배우입니다. 이런 때 말 그대로 최악의 스캔들이 터졌기 때문에 이미지도 좋았던 사람이고 또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벌이고 있던 그런 인물이어서 지금 여러모로 타격이 크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예계 일각에서는 단순 마약 사건에 연루됐던 일부 연예인들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내도 유명 배우인데다 화목한 가정 이미지로 자녀들까지 언론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의혹에 유흥업소까지 사건에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간 마약 사건에 연루됐던 일부 연예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혹시 사일런스 프로젝트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선균, 유아인이라고 하는 대형 스타가 많은 작품에 이제 관계돼 있다 보니까 극장, 영화 제작사, 스태프, 영화계 전반에 엄청난 타격이 이런 작품이 영원히 폐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이선균 씨에게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선균 씨 측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찰이 소환을 통보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선균 씨 광고도 굉장히 여러 편 찍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이제 수백억 원이 투자된 그 영화의 촬영을 마쳤는데 지금 개봉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또 의문이라고 하고 또 심지어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촬영이 들어가지 못한 그런 작품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결국 이제 방영을 못할 거고 촬영도 못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선균 씨 민사적인 어떤 손해배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 상당히 감내해야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건 계약서가 기준될 것 같습니다. 네. 손해배상 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약금 약정 부분 분명히 거기에 적혀져 있을 것이거든요. 특히나 연예인들이 이를 관여하는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영화 출연에 있어서 특히나 주연 배우급에 대해서는 이런 위약금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고 보통 3배수를 하거든요. 위약금의 3배수 정도. 근데 보통 지금 문제는 이게 이선균 씨가 받은 출연료라든지 아니면 계약금에 대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제작하면 들어가는 수백억의 돈들이 그냥 묻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은 지금 벌써 200억 원을 들여서 촬영까지 마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만약에 개봉을 못하게 되면 그 영화 제작사가 과연 이선균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투자사가 예를 들어서 이선균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제작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것이 주연 배우의 어떠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배봉을 못한 경우에는 투자사로서는 당연히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작사는 그때 이제 만약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그 구상을 아마 이선균 씨에게 하게끔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금액은 상당히 클 것으로 이선균 씨가 얼마 전에 100억이 넘는 금액의 어떤 빌딩 건물을 팔았다고 했는데 그것으로도 한참 모자랄 수 있는 저는 액수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균 씨의 형사사법 어떤 처분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추후에 형사사법 처분을 받은 다음에 저는 이후에 어느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건물 매각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이선균 씨 명의의 건물이 아니었고 또 건물을 판 것도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선균 씨 측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명예훼손 징역 1년 구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앞서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요, 2019년 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을 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요. 검찰이 자신의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좌를 살펴본 것이라면서 이 불법 계좌 추적의 주체가 한동훈 장관 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과거 발언들 다시 보시겠습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좀 찾자 해서 이제 노무현 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근거 없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어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시민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발언 당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언한 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유 전 이사장 억울하다 이런 입장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1심 선고 이후에도 판결을 불복해 항소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모습 먼저 다시 보고 오시죠. 검찰도 항소할 것 같고 어차피 저희도 1심 판결이니까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겠죠. 의혹 제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후회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이제 그런 거는 좀 그만 물어보시고요.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요.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 한 거 아니에요.
유 전 이사장은 어제 항소심에서 이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재판에 소모되도록 원인을 제공해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좀 많이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도 해당 발언들에 대해서 유 전 이사장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제3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될 뻔했던 당사자로 방송에 나와 심경을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21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이 뉴스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한 장관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작년 10월 이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과 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발언 다시 보시겠습니다.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기 가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근거를 제시하셔야지 제가 있었다는. 그 사람의 발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비슷한 자리에도 당연히 간 적 없고 아니 정말 자괴감을 느끼네요.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국정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경찰 관계자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 자체가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을 소환하는 등 의혹 제기 경위 및 허위사실 인식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지만 결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적용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의혹을 함께 제기하고 한 장관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 씨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동주거침입, 스토킹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원조 오빠들이 온다입니다. 가수 남진, 나훈아, 조용필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수 남진부터 나훈아, 조용필 씨까지 1970년에서 8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은 원조 오빠 부대 주인공들이 연말에 전국 투어 공연을 연다는 소식인데요. 이 거물급 국민 가수들이 이렇게 동시에 연말 공연을 펼치는 거는요, 공연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공연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 세 가수들은 사실상 팬층이 겹치기 때문에 공연 일정을 가깝게 붙이는 걸 피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연말에 공연이 몰린 거는 최근에 잠실주 경기장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이 대형 가수들의 공연장이 부족해서 날짜 선택의 폭이 좁아진 영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나훈아 씨가 그러니까 항상 하던 이 서울 공연을 이번에 안 하는 이유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팬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설레는 그런 뉴스인데요. 이 세 가수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가수 남진 씨의 이번 공연 주제는 데뷔 60주년 기념과 오빠 아직 살아있다인데요. 영화 나온 오빠라고 불러달라 부탁한다는 뜻으로 붙인 제목이라고 합니다. 남진 씨는 지난 14일 부산 백스코 공연으로 포문을 열어 연말을 거쳐 내년까지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훈아 씨는 12월 한 달 동안 연말 공연을 엽니다. 기장 갈매기와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야 등 지난 7월에 발매한 신곡 새벽의 수록곡 6곡의 라이브 무대도 처음 공개할 전망입니다. 한편 가왕 조용필 씨는 12월 2일 광주 공연을 시작으로 데뷔 55주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여는데요. 현재 준비 중인 정규 20집의 신곡의 일부를 이 투어 중 처음 선보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용필 씨는 앞서 두 차례 단독 공연을 통해서 20집에 실릴 신곡인 세렝게티처럼과 필링 오브 유 등의 라이브 무대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조용필 씨의 신곡 필링 오브 유와 남진, 나훈아 씨의 노래도 영상으로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길가에 목놓지 그냥 가기 소하잖아 나야 서쪽에서 쳐다보면 5개로 보인 오륙도 돌고 돌며 아래지는 내가 바로 기장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